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사특별법 3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민사특별법 3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 집합건물은 흔히 아파트라든지 집합상가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 주변에 보면 이렇게 뭐 학원이 잔뜩 들어가 있거나 호수가 막 나눠져 있는 상가들, 그런 게 다 집합건물이에요. 그거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 위에 여러 구분 소유권이 설정돼 있잖아요. 그 각 호마다 소유자가 다 틀리니까, 아파트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대지는 공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를 분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아파트도 내 땅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대지권이 형성돼 있어가지고 n분의 1로 소유를 하고 있을 뿐이지 대지를 갖다가 따로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02.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은 독립된 구분 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아파트 지하실은 구분 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은 소유자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의 지하 주차장은 구분 소유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지하실은 안 돼요, 그런 게. 03. 수분양자는 집합건물의 완공 후에도 분양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04. 임대 후 분양 전환된 집합건물의 경우 임대에 의하여 집합건물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하자담보 책임의 제척기간이 진행한다. 05.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한다. 4번하고 5번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척기간이라는 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하자담보 책임이 뭐 20년이다. 그러면은 임대에 의해 가지고 집합건물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20년이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뒤에는 하자담보 책임을 갖다가 시공사한테 물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4번, 5번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06.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이전 구분소유자들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므로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는 경매 낙찰받았을 때 해당되는 얘기예요. 특별승계인이라는 거는 경매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낙찰인. 그런 사람들은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07.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나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27회 한번 풀어보세요. 네. 네. 기출문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정답 4번 1번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 2번 대지 사용권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3번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지표는 소집 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4번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 부분에 대하여 구분 소유자에게 지는 담보 책임이 존속기간은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한다. 해설 전유 부분에 대하여 구분 소유자에게 지는 담보 책임이 존속기간은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5번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여기서 다른 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관리단 집회는 나중에 또 나와요. 그때 한번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 4번 같은 경우 네.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사용 승인일이 아니라 소유자가 가서 확인할 때 있잖아요. 입주하기 전에. 그래서 인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겁니다. 그렇게 네.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08.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구분 건물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 건물을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표시, 즉 구분 행위가 있어야 한다. 09. 전유 부분이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이다. 그 흔히 우리가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아파트 같은 거 보면은 101호, 102호 뭐 이러죠. 그 101호, 102호가 전유 부분이에요. 그리고 복도 이런 거는 공용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10.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 사용권에 미친다. 11. 구분 소유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에서 전유 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 표시된 면적만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12. 전유 부분에 관한 담보 책임이 존속 기간은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13.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을 양수한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진다. 13번에 분양자는 시행사예요. 분양한 사람. 그 사람을 분양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에 따라져 있어요. 아파트 경매를 뭐 등기부 등본 같은 거 띄워보면은 전유 부분 해가지고 몇 평, 몇 해배 이렇게 써 있고요. 거기에 대지권도 몇 분의 1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 효력은 당연히 대지 사용권도 같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1번 같은 경우에는 전유 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되면은 그걸 다 삭제하고 다시 해야 돼요. 잘못 표시된 면적만큼 말소하는 게 아닙니다. 네. 14.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의 설치,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5. 구분 소유 건물의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16. 규약 공용 부분은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17.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공용 부분은 반드시 구분 소유자 전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18. 권리 변동 있는 공용 부분의 변경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의 권리 변동 있는 공용 부분의 변경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19. 공용 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와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 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 결의로서 결정할 수 있다. 그쵸? 18번, 19번 같이 묶어가지고 생각해 주세요. 네. 일반적인 거는 5분의 4,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나 휴양 콘도미니엄 3분의 2, 그게 통상의 집회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26회 한번 풀어보세요. 네. 네. 기출문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2번 1번 집합권 충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 소유가 성립할 수 있다. 2번 공용 부분의 사용과 비용 부담은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에 따른다. 해설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 부분의 관리 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 되게 상식적인 얘기죠. 공용 부분의 사용을 전유 부분에, 그러니까 즉 내가 평수를 많이 갖고 있다고 거기 소유자라고 공용 부분을 더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폭도를 더 차지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용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똑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거예요. 근데 단 비용 부담은 면적에 따라 가지고 관리비를 갖다 더 많이 내니까 공용 부분의 관리 비용은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에 따를 수 있습니다. 3번. 네.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번. 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5번. 구분 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그렇죠. 계속 반복되죠.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분리될 수 없다는 얘기. 계속 반복되니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나머지 건 읽어보시면 돼요. 20.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 등기를 한 때에는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지표를 소집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렇죠. 2분의 1 이상의 이전 등기했을 땐 관리단 지표 소집해야 됩니다. 21. 분양자는 구분 소유자가 위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지표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단지표를 소집하여야 한다. 그렇죠. 숫자가 나온 것들은 두세 번씩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특히 숫자를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22. 관리단지표는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23.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지표는 소집 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구분 소유자가 전원이 동의를 하면 소집 절차를 갖다 거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소집 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결의할 수 있어요. 24.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지표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 25. 공용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지표에서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서 결정한다. 26. 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27.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있다. 27번 같은 거 많이 나와요.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어요. 아파트 관리인 네. 선고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살고 있는 사람이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28.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 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29.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관리단지표를 소집하여야 한다. 그쵸.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관리단 지표를 소집해가지고 그 전해 썼던 거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공시도 해야 됩니다. 네. 30.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각 구분 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2. 이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네. 네. 뇌 기출문제.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1번. 1번. 관리인의 선임은 관리단집 회의 소집, 개최 없이 서면 결의로 할 수 있다. 해설. 관리인 선임 결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의한 서면 결의로도 가능하고 그와 같은 서면 결의를 함에 있어서 관리단집 회의 소집, 개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1번 같은 거 관리인 선임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는 관리단 집회 소집 개최 없이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좀 알아두세요. 흔히 이렇게 아파트 같으나 뭐 상가 같은 데 보면은 관리인 선임한다고 그거 뭐 동의하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많이 붙여놓잖아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쉽게. 예. 2번.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그 결의에 반대한 구분 소유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해설.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그 결의에 반대한 구분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3번.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지만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하였다면 그는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 행사할 수 없다. 해설.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지만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4번. 구분 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관리인은 직권으로 해당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해설. 구분 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에 대한 사용금지 청구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를 얻어서 하여야 한다. 5번. 관리단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 각 구분 소유자는 연대하여 관리단의 채무 전부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이 원칙이다. 해설. 관리단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 각 구분 소유자는 지분 비율로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그쵸? 지분 비율로 하겠죠? 채무 전부를 갖다 변제할 책임은 아니고요. 이것도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특별히 벗어나가지고 문제 나오지 않으니까 이것만 한번 읽어보세요, 쭉. 31. 재건축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의 재건축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그쵸? 아파트 같은 거가 조금 세요. 그러니까 즉 동의를 얻으려면은 좀 세다. 그러나 휴양 콘도미니엄은 그거보다 좀 낮아요. 이 숫자들 한번 다시 봐주세요. 32. 서면 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가능하다. 33. 구분 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 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30회. 이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네. 네. 기출문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5번. 1번.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2번. 구분 소유 건물의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3번.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4번. 재건축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5번.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 반대자가 법정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해설.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구분 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 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민사특별 그쵸? 그 집합 건물의 소유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생각보다 이거. 근데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특히 관리인 선임에 관한 거하고 숫자들 나온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네.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4장 네.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도 해보겠습니다. 법 네. 4장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01.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목적물이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가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는 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02.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질권, 저당권 및 전세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2번 질권, 저당권 및 전세권 취득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암기하세요. 질권, 저당권, 전세권이요. 적용된다고 나오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당권, 전세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3.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한 계약이 있어야 한다. 채권 담보 계약에는 대물 변제의 예약뿐만 아니라 환매, 매매 예약도 포함된다. 04.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소비대차에 기초한 채권에 대하여 적용된다. 말이 어려서 그렇지 소비대체는 그냥 사적으로 돈 빌려주고 차용증 쓰고 이게 소비대체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05.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특히 공사대금 채무는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된다고 나와요, 흔히. 공사대금 채무는 안 됩니다. 그건 그냥 유치권 행사하는 거예요, 공사대금 채무는. 06. 가등기 담보권도 원칙적으로 담보 목적 부동산의 부합물과 종물에 그 효력이 미친다. 07. 가등기 담보권도 피담보 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08. 실행통지의 상대방이 채무자 등 여러 명인 경우 그 모두에 대하여 실행통지를 해야 통지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09. 실행의 통지는 서면으로 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하다. 26. 한번 풀어보세요. 네. 네. 기출문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2번 1번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도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해설.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2번.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한 경우 그때부터 담보 목적물의 과실수 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해설. 청산 절차가 종료한 경우 채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청산 절차 종료 후에 담보물에 대한 과실수 취권은 채권자에게 있다. 3번.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실행통지는 서면으로 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하다. 민법에 보면은 반드시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거의 틀린 지문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그런 거는 틀렸다. 구두로도 가능하다. 의사만 전달되면 되거든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런 지문은 거의 틀리다고 보면 됩니다. 4번.
채권자가 청산금의 지급 이전에 본등기와 담보 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처분 정산형의 담보권 실행도 허용된다. 해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귀속 청산 방식만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 정산형의 담보권 실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5번. 담보가 등기 후에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라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도래 전에는 담보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담보가 등기 후에 저당권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도래 전이라도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반복돼가지고 나오기 네. 때문에. 예. 11. 담보가 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정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12.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설정자는 담보권자에 대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13. 가등기 담보권자가 경매 청구를 한 후에는 가등기의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14. 채권자와 채무자가 가등기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이후에 발생할 채권도 후순위 권리자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가등기 담보권의 피담보 채권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할 수 있다. 15.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16.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과 같으므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된 경우 담보가등기 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 소멸한다. 17. 제3자가 경매로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갑의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한다. 18. 채무 변제 의무와 가등기 말소 의무 중 채무 변제 의무가 선의행 의무이다. 30회 기출 한번 풀어보세요. 네. 네. 문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3번 1번.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의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한다. 해설.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2번.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지의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의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3번.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돼도 통지의 상대방은 청산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뜻을 통지해야 됩니다. 무조건요. 청산금이 있으면 청산금이 얼마 있다고 통지해야 되고 없으면 없다고 통지해야 됩니다. 네. 청산금은 담보권 실행의 통지 당시 담보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 채권액에 선순위 담보로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킨다. 4번.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으면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해야 한다. 해설.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객관적인 청산금의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담보권 시행 통지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5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는 담보 목적물에 대한 과실수 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해설.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으로 청산 절차가 종료된 후 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사용, 수익권을 가지는 자는 가등기 담보권자인 채권자이다. 그렇죠. 여기서 5번 같은 경우 자주 나오는데 실행을 통지하고 나온 후부터가 아니라 청산 절차가 종료된 후부터입니다. 청산 절차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5번도 틀린 거고 4번 한번 다시 보세요. 문구. 그렇게 네. 보시면 돼요. 네. 19. 가등기 담보 부동산의 예약 당시 시가가 그 피담보 채무에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20.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객관적인 청산금의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 통지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19번이 헷갈리면 안 돼요. 예약 당시입니다. 예약 당시. 이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실행할 때는 통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네. 21.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청산금이 없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2. 청산금은 담보권 실행의 통지 당시 담보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 채권액에 선순위 담보로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킨다. 23. 귀속 청산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권 실행의 통지 절차에 따라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다. 24.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으로 청산 절차가 종료된 후 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사용, 수익권을 가지는 자는 가등기 담보권자인 채권자이다. 25.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 절차를 경료해야 하므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본등기를 경료했을지라도 이는 무효이지만 이후에 청산 절차를 마쳤다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이다. 26.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담보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후순위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나면 그의 피담보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계속 반복돼가지고 나왔죠? 지문 아까 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대부분.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28은 네, 한번 풀어보세요. 네. 네. 의 기출문제. 갑은 을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을 소유의 엑스토지 시가 1억 원의 가등기를 마친 다음 병이 엑스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3번 1번. 을의 채무 변제 의무와 갑의 가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해설. 을의 채무 변제 의무가 선이행 의무이다. 2번. 갑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해설.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따라서 갑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가 된다. 3번. 을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설.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나 그 밖의 처분은 이로써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번.
병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그의 피담보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엑스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담보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번. 갑의 가등기 담보권 시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갑의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해설. 담보 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 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 가등기 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답이 잘못됐네요. 3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2번. 네. 네, 이거 잘못 표시가 오타 났습니다. 네. 민사특별. 네. 그 가등기에 관한 거는 계속 나온 지문들 중심으로 봐주세요. 거기서 특별히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문제들이. 네. 네. 그러면 5장 부동산 시효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명의 신탁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네. 법 5장.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01. 명의 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02. 명의 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건 변동은 무효로 한다. 03. 탈세를 목적으로 명의 신탁약정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04. 명시적인 명의 신탁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명의 신탁약정을 한 경우에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05.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된 경우에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06. 명의 신탁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자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 점유에 해당한다. 07.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명의 신탁을 한 경우는 명의 신탁약정과 등기에 의한 물건 변동이 무효이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렇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만약 경매 들어가기 전에 재산 회피하려고 와이프라든지 친구들한테 소유권 넘기는 거예요. 그 명의 신탁이거든요. 그게. 그럼 무효로 된다는 겁니다. 그 큰 틀에서 보시면 대부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으로 등기된 자는 타주 점유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신의 의지로 그 부동산 소유를 한 게 아니라 친구의 부탁으로 한 거니까. 그래서 타주 점유가 되는 겁니다. 26. 한번 풀어보세요. 네. 국회 기출문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3번 1번.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건의 명의 신탁은 동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해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모든 부동산 물건에 적용된다. 따라서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건의 명의 신탁도 동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2번.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동법률의 명의 신탁 약정에 해당한다. 해설.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동법률의 명의 신탁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3번. 양자간 등기 명의 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 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말소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죠. 4번.
삼자간 등기 명의 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해설. 삼자간 등기 명의 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5번. 명의 신탁약정의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설. 명의 신탁약정의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그렇죠. 명의신탁 자체가 다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고요. 그럼 4번 같은 경우에는 3자가 있어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실체관계가 부합하면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양자 간에는 무효가 되는데 3자 간에 있어가지고 가운데 건 무효고 최종으로 넘어가는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은 그거는 유효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08. 명의 신탁약정의 무효와 등기에 의한 물건 변동의 무효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09. 무효인 명의 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맞춰졌다면 그것은 당연히 불법원 임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명의 신탁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12. 등기 명의 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구하고 다시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13. 이자간 명의 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상실한다. 14.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명의 수탁자의 채권자는 부동산 명의 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에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봐주세요. 여기 3자들, 특히 제3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시험에 나올 공산이 되게 크니까 그거 한번 다시 봐주세요. 30회 한번 풀어보세요. 네. 네. 기출문제 2019, 10, 26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갑은 친구 을과 명의 신탁약정을 하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그 후 갑은 병에게서 그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병은 갑의 부탁에 따라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2번 1번. 갑과 을 사이의 명의 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등기 명의 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구하고 다시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쵸? 즉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갑은 을에게 소유권 말소 등기를 갖다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다시 판 사람한테 매도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헷갈리게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없어요. 소유권 말소 등기입니다. 네. 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번.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므로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4번. 갑은 병을 대위하여 을명의 등기에 말소를 구할 수 있다. 5번.
갑과 을 간의 명의 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을로부터 X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 명의 신탁약정의 무효와 등기에 의한 물건 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갑과 을 간의 명의 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정이 을로부터 X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 등기를 마쳤더라도 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예, 지금까지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다 했네요. 를 네. 예, 뭐 특별히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나중이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